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이 재계산업의 이슈와 그리고 자본시장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부 시간까지 오늘도 알찬 시간 함께해 보실까요? 공동진행의 이승익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한 주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코너 이제 재계산업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한훈식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여의도에 있는 정경련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 예. 주셨는데 먼저 기자님은 정경련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새롭게 정경련 타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못 갔습니다. 사실 네. 제가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정경련 출입 기자를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옛날 정경련 회관. 몇 년도쯤이죠? 그게 한 20년이 넘었죠. 2000년, 2001년. 예. 네. 네, 이번에 그 정경련이 그 이제 한창 이슈잖아요. 예. 청와대로 국방부를 옮기는 데 있어서 예. 아니, 집무실을 용산에 이전하면 이제 국내 총생산 예, 예. GDP가 3.3조 원이 더 증가할 거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정경련이 지난 3월, 정확하게 3월 29일 날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연구소에서 낸 자료인데 쉽게 얘기해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면 국민과 대통령과의 소통이 강화될 거다. 네. 그러면서 각 경제 주체들, 네. 기업, 가게, 그리고 정부의 어떤 경제 활동이 촉진될 거다. 그러면서 어떤 거는 GDP 증가 효과가 한 3조가 넘는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냈는데 네. 우리 일각에서는 특히 뭐 몇몇 진보 언론, 한겨레에서는 뭐 좀 이렇게 낯뜨겁지 않냐. 네. 사실 정경련이라는 게 6년 전인가요? 최순실 사태 때 좀 네. 이렇게 많이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네. 피싱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3조 3천억이라고 하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닐 텐데 네. 이게 뭐 뜬금없이 나온 숫자는 아닐 것이고 물론 뭐, 사실 뭐 어떤 경제 연구기관에서 예측 자료를 낼 때 네. 일종의 모델링을 통해서 내는데 사실 네. 뭐 어느 정도 뭐 근거 자료는 있겠죠. 네. 있는데 네. 먼저 우선 그 관광 수입이 한 1조 정도, 1조 8천 정도. 네. 그 외에 GDP 증가 효과가 3조가 넘는다는 것처럼 보고 자료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해서 신뢰가 쌓임으로써 네. 사실 어떤 예전에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학자인데 네. 자본주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다. 트러스트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네. 정부와 또 국민들에 관한 어떤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네.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다. 네. 네. 뭐 그럼으로써 3조가 넘는 GDP 증가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다른 쪽 뭐 연구원에서는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된다는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앞전에. 그런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정경련이 좀 이렇게 새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척과 어떤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뭐 관광 효과가 뭐 누려진다는 건 좀 이해가 돼요. 시간적으로 예. 이해가 되는데 소통이 강화되면서 뭐 GDP가 올라간다. 이건 좀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뭐 추상적인 그런 면도 네. 있지만 사실 뭐 그 신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본 아닙니까? 네.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네. 사회적 자본이 분명히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수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어떤 뭐 숫자에서 뭐 다소 증감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뭐 물론 이쪽 정경련 쪽에서는 물론 수치를 조금 더 좀 뭡니까 좀 더 진보적으로 보수적이 아니라 네. 좀 더 부풀렸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뭐 투자의 관점으로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데 예. 이제 또 여쭙고 싶은 게 지난달 말이죠. 예, 예. 윤 당선인과 예.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이 있었다고 해요. 예, 예, 예. 근데 이걸 또 이제 정경련이 이제 주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네. 아직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아직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피싱을 당했습니다. 네. 뭐 5천짜리도 한 번 초청도 못 받았고 네. 이렇게 경기단체들 해외 순방할 때도 한 번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정경련을 통해서 5천을 주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경기단체,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청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떨떠름한 그런 뭐 네. 표정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오찬 자리에서 예. 옆자리에 이제 누가 앉았냐, 예, 예.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것도 좀 초미의 관심사가 예. 될 것 같은데 좀 옆자리에 앉은 어떻게 사람 좌석 배치가 좀 어떻게 되나요? 사진 잠깐 보시죠. 네. 보면 저기 윤석열 당선인 옆에 네네. 이게 치태원 SK 회장, 네. 지금 보면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경식 네. 경총 회장입니다. 네. 저 CJ 이재인 회장 외삼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석에 앉은 거죠. 네.
저 허창수 정경련 회장은 이쪽에 좀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좀 그래서 자리 배치가 좀 상당히 좀 의아스럽네요. 예, 그렇죠. 물론 오차는 정경련 측에서 뭐 이렇게 주선했지만 네. 결국 자리에 배치해서는 상석을 배치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단적으로 현재 어떤 정경련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또 미묘한 신경전도 사실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 앉느냐. 한국에서는 굉장히 또 뭐 그쵸. 자리를 따지지 않습니까? 상석이 어디냐 그런 거 따지다 네. 보니까 네네. 근데 또 이 정경련이 앞전에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제 국정농단 이제 사태를 네. 겪으면서 좀 위상이 한때 이제 추락하면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적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윤당선인의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예. 서서히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떠오르는 제가 한자 성어가 있는데 혹시 네. 본부장님 좀 촉이 오시는 단어 있으신가요? 혹시? 글쎄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뭐 사자성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네. 그 드는 네. 그 한자 성어가 와신상담 이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와신상담이 정경련이 이렇게 나선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도 정확한 생각이 지적이십니다. 나는데 이게 지난 5년간의 이제 패싱에서 벗어난다 예.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5, 6년간 뭐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때 보면 4대 그룹이 네. 거의 다 정경련에서 탈퇴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1세대 창업주들 이병철 회장, 정경 회장 그리고 대우 김우정 회장이 다 전부 다 정경련 회장을 지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재계 본산, 네. 재계의 마탱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왔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은 패싱을 당했죠. 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어떤 그 정경련이 좀 위치를 찾아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 기억에 초창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뭐 호프데이도 열고 하면서 뭐 정경련에서 뭐 청와대에서 호프 그때 정경련은 저 초청 받지 그때 정경련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재계 총수들은 뭐 어떤 자리로 오신 거죠? 그러면? 그각 다른, 기업들 예. 총수 그냥 개별적으로 예, 이렇게 오는 거죠. 초청을 네. 했었던 자리였었군요. 정경련이 지금 설립된 지가 196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61년입니다. 네. 사실 이병철 삼성 회장이 주도해서 설립을 했었습니다. 올해로서 이제 61년, 60년이 넘는 그런 좀 뭐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경련이 뭐 사실 뭐 공과가 많습니다. 네. 그 1980년 신군부 들어서 가지고는 산업 합리화 조치를 했었고 그다음 IMF 위기 때는 빅딜을 또 주선을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 그 국민들이 다 누리고 있는 국민의료보험 이걸 사실 정경련에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전에 1977년에 의료보험이 만들어지면서 삶의 민간 그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든지 네. 군인 쪽에서 먼저 했었었는데 1989년에 네. 일반 기업들에까지 네. 국민의료보험을 이렇게 가입하게 함으로써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누리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재계 맏형의 역할을 쭉 해왔었는데 예. 사실상 정경련 회장을 했던 분들이 한 번씩 다 구속이 됐었죠. 뭐 희한한 또 그런 좀 그 불운이 있는 예, 예. 자리인데 결국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순실 사태를 끝으로 예, 예. 뭐 줄줄이 대기업들이 다 정경련을 탈퇴했잖아요. 좀 4대 그룹이 다 네, 탈퇴했죠. 뭐 SK, 현대차, 예, LG, 예, 뭐 삼성 다 탈퇴를 했는데 결국 이들 5대 기업들이 다 들어와야 다시 정경련의 위상에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조금 뭐 이렇게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시장이 기업이 주도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 쪽에서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을 내려오면 4대 그룹도 당연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일각의 판단입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재계의 또 맏형이라는 이제 그런 정경련의 위치가 있었는데 예. 과거의 그 위상을 되찾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도 또 어떻게 보시죠? 뭐 시간이야 조금 걸리겠죠. 걸리겠는 사실 뭐 정경련이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환골 탈퇴해야 한다. 재계 마당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는 네. 그런 뭐 어떤 지적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계에서 어떤 경제 민주화라든지 어떤 공정화라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큰 화두가 공정 아닙니까? 공정 법원에 대해서 뭐 정경련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 경제 단체들은 윤 당선인의 첫 방문 유치에 좀 경쟁을 벌였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윤 당선인 어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경쟁을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의식하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사실 정경련이 지난 6년간 패싱 당하고 난 다음에 뭐 경제정치 주도권을 사실 뭐 상공회의소 쪽에 주도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경총 쪽에서는 다시 또 정경련을 흡수하자는 그런 지적까지 나왔었습니다. 사실 경총이 경영자 총연합회가 정경련에서 좀 이렇게 분리된 그런 조직입니다. 네. 노사 문제를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었는데 뭐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사실 경제 6단체가 있는데 각기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노를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면서도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뭐 주도권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좀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네. 가령 네. 지난 3월 말에 경제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역협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5차는 정경련에 조선하게끔 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행보는 무역협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스탠스에서 각 경제단체의 롤, 각기 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공에서 상공에 있고 정통 나름대로 어떤 롤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어떤 새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포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뭐 경총이든 정경련이든 그게 뭐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 뭐 재계 쪽에서는 기업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하려면 뭐 이들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들이 뭐 하는 뭐 역할들이 있고 뭔가 솔선수범하는 모습, 뭐 이런 오블리스 노블리스의 뭐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예, 예. 뭔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될 맞습니다. 텐데. 정확한 지적이신데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정경련이라는 게 기존에 뭐 60대 70인데 경제 발전에 어떤 초석을 네. 뭐 이게 다듬는데 일조를 한 건 사실입니다. 중화공업 일으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정경 유축이라든지 네. 그런 6년 전에 최순실 사태가 좀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타산 지적 삼아 네.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사회적 책무 그리고 또 사회적 공정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는 계속 4차 산업 시대 우리가 말로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뭐 사실상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상당히 많은 그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서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구태연하게 계속 대기업들만 지금 정경련의 총수를 계속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기존까지는 그랬죠. 네. 소위 예. 말하는 뭐 창업 1세들 회장을 쭉 하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뭐 아까 지적했던 전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니까 예. 산업 쪽에서도 변하고 있고 예. 그런 변화를 뭐 정연 쪽에서도 나름대로 받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경련이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죠. 노쇠한 좀 그런 쪽이 있죠. 좀 더. 사실 아까 그 사진 화면이 나왔지만 송경식 회장님 같은 경우는 벌써 몇십 년째 저 자리 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저기 계신 기업 총수들도 늘 같은 분들이거든요. 10년 전에 하더라. 좀 이렇게 좀 멤버 좀 물갈이도 좀 해야지 예. 않을까. 좀 저도 그런. 뭐 같은 어떤 예. 바람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 아나운서 와신 상담을 얘기하려고 할 때 예. 네. 전 절치부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와신 상담이든 절치부심이든 이런 마음의 표현들이 예. 좀 새롭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장경이. 그렇습니다. 뭐 계속 뭐 최순실이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예. 물론 예. 그런 이번 기회를 해서 뭐 새로운 식으로 한굴 탈퇴를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재계산업부의 한우식 기자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자본시장의 한경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랑 패션이 똑같으세요? 집에 안 들어가셨네? 아, 예, 오늘 그 코스닥 상장사 유니트론텍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동시에 또 진행을 하면서 예. 뭐 주주들 민심 달래기 나셨다는 소식이 있는데 설명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까요? 네, 그 시가총액 740억 원 정도의 규모의 그 유니트론텍이 유무상증자에 나서면서 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IR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는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들 달래기에 나섰고요. 규모는 이제 144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전에 유니트론텍가 어떤 회사죠? 예, 유니트론텍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와 그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이런 것들을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 사업과 그 국책 사업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사업에 또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유상증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예. 그럼 청약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청약 일정은 이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이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제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7일 전까지 이제 기존의 그런 유니트론텍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5,800원대의 주가를 이제 달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서 한 1,000원 정도 이상이 이제 할인된 4,800원, 4,820원 정도의 그런 그 청약 그 금액으로 해서 한해서 그래서 이 기존 주주들한테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신주 인수권을 좀 부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유상증자 하면은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이제 하나다. 이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금이 잘 쓰이느냐, 어떻게 쓰이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용천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용천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사업인 이제 그런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매입 비용 그리고 디스플레이 매입 비용으로 이제 100억 원이 이제 올 하반기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30억 원은 그중 144억 원 가운데 30억 원은 이제 2차 전지 설비 제조 비용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4억 원에 한해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그런 연구 비용으로 쓰이고 그런 연구에 쓰이는 그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쓰인다고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 모든 금액을 투입해서 앞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발판을 마련한다고 이제 남궁선 대표는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건데 예.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 그야말로 이제 주식을 공짜로 또 나눠주는 예. 회사의 그 세레머니가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예.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일종이랑? 예,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를 가진 자에게 0.195주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1,000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주가 있다고 친다면 195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는 1,000 플러스 195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95주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의 기회도 주면서 회사가 발전하는 데 자금도 이제 유입을 하고 그리고 기존 주주들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혜택과 같은 그런 세리머니를 하면서 회사 발전에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지금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복잡한데 네. 뭐 최대주 지분율이 좀 대거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의 지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남궁선 대표가 2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유증에 이제 청약에 참여할 시 그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나 참여할 시 지분율 변동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밖에도 0.8%의 그 남궁선 대표의 아내 이경희 씨가 0.8%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아들들도 한 0.3%씩 지분을 두 아들들이 이제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배 구조가 공고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유증 이후에 이런 달라지는 사업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수익성 개선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뭐 그러면 이제 유니트론텍은 이제 이번 증자를 통해서 종속 회사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 연구 개발의 여력을 확보하겠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최근 3년간의 실적도 궁금합니다. 괜찮은 상황인가요? 네, 사실 매출은 이제 2천억 대를 이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천억 대를 이제 유지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반등하면서 3,900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이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 2021년에 다 영업이익을 100억 이상 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익성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구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지난 3년간 이제 많아야 한 3%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봐서는 수익성 면에서 조금 더 이제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전기하는 자회사에서 전기하는 2차 전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사업,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들이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수익성 개선에도 조금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유니트론텍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예. 그때 남궁성 대표가 뭐 주주들한테 호소하는 호소문을 예. 올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아무래도 주주들을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 좀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표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장문의 글을 이제 전하면서 유상증자 우리 이렇게 한다. 어떤 사업에 어떤 금액이 쓰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타 많은 그런 기업들이 수천억을 유상증자를 끌어들이면서도 무상증자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무상증자는 어떻게 보면 기존 주주들한테 혜택인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뭐 유상증자만 진행하고 무상증자 진행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에 비해서는 수천억을 끌어들이는 유상증자에 비해서는 소액에 가까운 뭐 100억 원이 살짝 넘는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남궁선 대표가 이렇게 글을 자세하게 썼다는 것은 주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상장사 대표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본보기 삼아서 주주들을 설득할 때 그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 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뭐 그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 한경석 기자 이 코너에서 다 얘기를 설명을 다 해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간혹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회사들이 종종 이렇게 있는데 예. 우리 한 기자 견해는 어떠세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주주들에 대해서 이게 모든 베네핏이 다 돌아가는 건지 보통 대체적으로 향후 주가 흐름이라든가 좀 전반적인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 이후에 뭐 기존의 그런 유상증자만 단독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서 주가가 조금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탄탄한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탄탄하고 앞으로 미래 방향성들이 확실한 기업에 한해서는 유상증자가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유상증자 자체를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딱 호재다, 딱 악재다라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어떤지를 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잘 전개해 나갈 것인가,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방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함께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주주들을 어떻게 보면은 고려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한다면, 특히 상장사를 운영한다면 유상증자를 진행할 시 기존 주주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무상증자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투데이 자본시장 담당하는 한경석 기자 나오셨고요. 오늘은 꼭 집에 들어와서 내일 방송 다른 패션 네, 다른 패션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패션으로 네. 나타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 디지털 자산의 김형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업비트를 중심으로 한 베리파이 바스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먼저 이 베리파이 바스프 제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그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단 업비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의 문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특히 부각된 사례가 업비트의 사례일 뿐이지 사실 이건 좀 대한민국 가상자산, 블록체인 이 업계 내에서 충분히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파이 바스프 자체는 이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는 거래소들과 함께 이 가상자산의 입출금에 대해서 추적을 원활하게 하겠다. 단순히 이게 추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출금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대 거래소에서 입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극적인 목표는 이 범죄 수익이라든지 테러 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함께 모여서 만든 이 트래블룰 있죠. 네. COD 코드라고 하는데 이 코드의 대항마라고 평가를 또 받는 그런 트래블룰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베리파이 파스프 말이 되게 어렵네. 베리파이 파스프 부정적 기사 퇴출 의혹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이 베리파이 바스프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런 어떤 연락을 네. 상대 거래소 측, 그러니까 일종의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베리파이 바스프라는 어떤 그 트래블룰 시스템이 있고 그 아래 속해 있는 화이트리스트 거래소들 이런 거래소들은 상대적으로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뭐 업비트가 됐든 아니면 이런 대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또 입금을 받고 원활하게 유동성이라든지 거래량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때 이 거래소들의 관계자 중 한 명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네. 어디서 베리파이 바스프에서 네. 처음에 이 보도 자체는 업비트에서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상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업비트 측에서 이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는 거래소들에게 지금 베리파이 바스프라는 트래블룰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신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사실상 이 베리파이 바스프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한 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관계자는 너무 눈치 보인다. 이거 갑질 아니냐.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심정이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작 뭐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상위 거래소들도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본인들한테도 해당이 뭐 잣대를 똑같은 잣대를 대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비트나 빗썸 이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 사실 네이버나 구글 다음 이런 곳에 검색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가끔 나오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금방 사라지죠. 네.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를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업비트나 빗썸 이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 거래소보다 그런 거래소들에 비해서 이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일단 회사 자체도 규모도 있고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자체도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이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일이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이미지를 망치면은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도 이제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너무 좀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갑질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랑 많이 비슷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분들한테 나가서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소리 안 들리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뭐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고쳐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소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사안인 겁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좀 이게 자칫하면은 좀 이렇게 언론사에서는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만을 이제 작성하고 또 각 거래소들이 대응을 해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이 언론도 언론 나름이긴 합니다만, 사실 만약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기사를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게 보도가 되었다라고 네. 한다면 거래소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이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정말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작성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언론 입장에서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소는 자신들의 어떤 뭐 거래소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상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언론에 어떻게 뭐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기사를 뭐 내리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작 본질은 예. 우리가 저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저 달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손가락을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그 거래소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아니면 뭐 제도적으로 뭐 손을 보거나 뭐 전략을 바꿔야 되거나 그런 부분인데 표피에 떠 있는 언론 기사만 어떻게든 삭제를 하면 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정치적으로라든지 제도적이라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거래소를 어떻게 개선을 시킨다.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정말 이 수박 겉핥기식의 네.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래소 운영에 대해서 어떤 스탠다드라든지 네. 실제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룰 정도는 거래소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룰 정도를 파악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거래소 운영을 하지 말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특히 이제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네. 이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규제 방안으로나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거래소 자체에서 네. 어떤 자정 활동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는 요소 자체는 물론 이 베리파이 바스프 자체에서 거래소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거래소를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라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거래소 솔루션을 만약에 수정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만약에 중소업체에 이런 지시를 했다 혹은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굉장히 선택지가 많지가 않은 거죠. 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오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말이 되는 걸까요?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이? 기사가 네. 보도가 되었다. 좋은 기사가 만약에 보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운영을 정말 잘 했기 때문에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 거래소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닌가, 혹은 투자자들이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용상의 경험을 만족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핵심을 짚어야 되는 거네요. 핵심을 짚어야 접근해야 되는 되는 거고. 예. 네. 이번 그럼 베리파이 바스프 갑질 논란 업비트에서는 업비트가 아닌 그 베리파이 바스프 싱가포르 법인으로 정정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예. 이 두 회사 관계가 어떻게 된 관계인가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네. 업비트 측에서 해당 언론사에게 네. 어떤 뭐 공문을 보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사 말미에 어떤 그 안내가 또 표시가 추가로 되게 되었습니다. 업비트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업비트가 아니라 베리파이 바스프 싱가포르 법인으로 네. 정정합니다. 네. 하고 정정 보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네. 자, 그럼 이 베리파이 바스프와 업비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했을 때 이 베리파이 바스프 자체는 람다 256이라는 네.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네. 싱가포르에 출범한
새로운 법인입니다. 네. 그럼 이 람다 256은 뭘 하는 회사이냐? 네. 이 두나무라는 회사에 네. 그 회사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한 블록체인 연구소예요. 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어떤 뭐 새로운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하겠죠. 네. 그럼 이 두나무라는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이냐? 가장 유명한 게 업비트의 운영사다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죠. 실제로. 업비트가 두나무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업비트가 두나무고 네. 두나무가 업비트죠. 네. 네. 예. 혹시 람다 256과의 그 자본 출자 관계라든가 그런 비율을 좀 대략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람다 256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도 파악을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빗썸과 업비트 이런 대형 거래소들의 어떤 지분 관계에 네. 대해서 한번 또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람다 256 자체는 거의 뭐 두나무 소유의 회사다. 네.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사실상. 예. 이게 사실상 이 생태계,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업비트는 이제 정말 거대 공룡이 됐잖아요. 예. 뭐 람다 256부터 해서 이 베리파이 바스프라든가 여러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 거대 공룡의 갑질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거대 공룡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지금 이 가상자산 재단이라든지 네. 재단뿐만 아니라 거래소 이런 얼라이언스들에게 있어서 업비트는 공룡이라기보다는 거의 이 큰형님에 가까운 네. 그런 이미지로 거의 추앙을 받고 있죠. 네. 큰형님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네요. 그래도 어쨌든 맏형으로서.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저도 큰형이라고 뭐 하면. 주변에 이렇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을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계속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이라든지 가상자산 거래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정말 막대하다라고 네. 평가를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장을 뭐 어떻게 좀 조절하는 능력도 조절할 만한 능력도 있고요. 특히 네. 거래량이라든지 유동성 그리고 이미 국내 가상자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만 상장을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보장이 돼 있고 네. 거래량 또한 충분히 뭐 어떤 편법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확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목표를 두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보다도 약간 이 영업이익 같은 측면에서 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 국내 1위는 무조건 업비트다. 네. 지금 빗썸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네. 판단을 했을 때. 네. 이런 업비트 같은 경우에 어떤 규제라든지 정권이라든지 뭐 정권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떤 법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특근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업비트가 네. 먼저 시작을 하자. 네. 사실 이 업비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불필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네. 특근법 자체가. 네.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특근법이 생기고 나서 업비트나 빗썸처럼 이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더 네. 영업을 하기가 좋아졌어요. 네. 그런 만큼 이 살아남은 거래소 초기에 4개였다 이제 5개죠. 이 5개 거래소가 살아남는 동안 그래도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을 했다 내지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 운영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일부 거래소들도 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국내 거래소가 25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거래소들이 전부 사라지고 이제 딱 5개 남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입장에서도 물론 이 거래소가 이 2개 거래소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유동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네. 다만 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어떤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 요소도 어느 정도 있지 않냐라는 네. 그런 어떤 문제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런 시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들 얼마나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이 트래블 그렇죠. 룰에 네. 들어와야 살아남는 네. 건데. 네. 근데 이 살아남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눈치도 봐야 돼. 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게 뭐 갑질이냐 을질이냐 이 문제를 떠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 아니냐
네. 생각을 마치 그런 하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뭐 학교 다니는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 반에 소위 말하는 짱이 있다면 그 짱과 어울려서 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 뭐 그런 와중에 또 짱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마음. 뭐 그런 현상 같네요.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비유를 해주셔서 네. 이해가 확 되네요. 기자님 세대 때는 그 네. 짱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 뭐라 부르나요? 요즘? 요즘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네. 뭐 일진이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뭐. 그렇죠. 예. 대빵 뭐 이런. 네, 어쨌든 그 업비트가 그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맏형이다 보니까 참 그 하는 역할들 모든 언론사들도 그렇고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의무가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좋은 또 선례를 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업비트가 이 자산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큰 좀 족적들을 남기면서 건전한 발전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나라가 이 가상자산 거래소 측면에서 네.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네, 이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업비트가 어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굉장히 많은 네, 일들을 해냈어요. 네. 또 대한민국의 이런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간 주역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네, 스스로 좀 개선을 해야겠다. 네. 지금 뭐 굳이 업비트뿐만 아니라 베리파이 바스프, 네. 싱가포르 법인에서 이런 좀 노력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베리파이 바스프와의 좀 관계들을 좀 어느 정도 객관화시켜서 좀 정리 지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좀 투명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부분이 약간 독립이 돼 있어야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 관리 절차가 될 텐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또 불투명하다 보니까 업비트가 배후에 있다라는 뭐 그런 의혹들은 계속 끊이지가 않고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김명석 자문위원 자리 나와주셨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벚꽃이 만개를 했는데 어제 좀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벚꽃들이 네. 많이 좀 떨어졌죠. 네, 봄이 오나 했더니 네. 다시 겨울 가디건을 잠깐 이제 꺼내 입었습니다. 이 환절기에 네. 더욱더 건강을 유의해야겠네요. 요즘은 일교차가 아니라 하루 날씨 차이가 하루는 춥고 하루는 덥고 네, 너무 이게 아침과 온도 차가 저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럴 때 때일수록 예. 감기도 더 예, 조심해야 또 되고. 코로나 또 조심해야 되고 네. 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소식, 가상자산, 자본시장, 산업재개 소식 내일 이 시간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승익 기자, 박주연 아나운서였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